연산군 폭군인가 비운의 왕인가. 역사는 그를 폭군이라 기록했지만 과연 연산군은 단순한 폭군이었을까요? 어머니의 죽음과 외가의 몰락, 그리고 그를 둘러싼 정치적 음모. 오늘 밤 연산군의 광기 뒤에 숨겨진 비극적 진실을 들려드립니다. 500년의 시간을 건너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연산군의 탄생과 어린 시절, 세자 시절의 불안한 위치, 한양 창덕궁의 깊은 밤. 비가 내리는 궁궐의 처마 끝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온다. 1476년 8월 29일 성종의 후궁귀인 윤씨가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가 바로 훗날 연산군이 되는 이웅이었다. 폐하, 귀인 윤씨가 왕자를 순산하였습니다. 환희에 찬 내관의 목소리가 궁중을 울렸다. 성종은 기쁨에 차 있었으나 조정의 분위기는 복잡했다. 당시 조정은 이미 살인파와 훈구파의 대립이 시작되고 있었고 왕실 내부에서도 세력 다툼이 치열했다. 귀인 윤씨는 단아하고 총명한 여인이었으나 그녀의 아버지 윤기견은 성종의 즉위를 적극 도운 공신이었다. 이는 훗날 연산군의 운명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게 된다. 세월이 흘러 이웅이 7살이 되던 해 성종은 그를 세자로 책봉했다. 하지만 세자의 자리는 결코 편안한 곳이 아니었다. 세자의 어미가 왕비가 아닌 후궁이라 그 위치가 불안정하다 하옵니다. 세자의 외가 윤씨 가문이 권력을 휘두르려 한다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흉흉한 소문과 함께 어린 세자를 향한 정치적 공격이 시작되었다. 궁중의 담벼락은 귀가 있고 기둥은 눈이 있다는 말처럼 왕실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정치가 되었다. 궁중 교육을 담당하는 스승들도 세자에게 엄격했다. 어린 나이에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사서삼경부터 시작해 통감, 자치통감과 같은 역사서, 근사록과 같은 철학서까지. 세자는 뛰어난 총명함을 보였으나 마음 한편에는 항상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은 논어의 위정편을 공부하겠다. 세자 읽어보아라. 정치를 행할 때는 정의롭게 하라. 만약 그대가 정의롭게 행한다면 누가 감히 정의롭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세자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으나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 윤씨에 대한 온갖 험담과 모함이 들려올 때마다 세자의 마음은 더욱 상처받고 있었다. 세자가 12살이 되던 1487년 그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비극이 찾아왔다. 어머니 귀인 윤씨가 갑작스럽게 궁중에서 쫓겨나 사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날은 가을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세자는 경연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 궁인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그를 피해 시선을 돌리는 듯 했다. 어머니를 뵙고 싶사옵니다. 세자의 말에 시녀들은 대답을 머뭇거렸다. 세자마마 귀인 마마께서는 지금 뵐 수 없사옵니다. 사실 그때 왕명에 의해 귀인 윤씨는 이미 궁 밖으로 쫓겨난 뒤였다. 윤씨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린 세자는 알 수 없었다. 단지 중전을 저주했다는 모호한 혐의만이 떠돌 뿐이었다. 어머니, 깊은 밤 세자는 홀로 눈물을 삼켰다. 이것이 훗날 연산군의 잔혹한 복수극이 시작된 원점이었다. 성종은 세자의 마음을 위로하려 했으나 조정의 압력과 정치적 상황은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자는 어머니가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패비 윤씨가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 하나이다. 이 말을 들은 세자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주변에 정치적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세자의 성격은 조금씩 변해갔다. 어머니 패비윤 씨의 죽음과 그 진실.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1498년의 어느 여름날 폭우가 한양을 덮친 밤이었다. 연산군은 침전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오래된 문서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런 일이. 연산군의 손이 떨렸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어머니 패비 윤 씨의 사사 과정을 기록한 문서였다. 문서에는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잔인하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적혀 있었다. 중전을 저주했다는 혐의로 귀향을 간 윤 씨는 결국 사약이 아닌 더욱 잔혹한 방법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어머니. 연산군은 술잔을 던지고 벽을 치며 흐느꼈다. 그의 어머니는 궁에서 쫓겨나 귀양지인 충청도 청천연으로 보내졌고 거기서 머리카락이 뽑히고 손발톱이 뽑히는 등의 고문을 당한 후 결국 독이 든 술을 마시고 죽음을 맞이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신마저 제대로 수습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나의 어머니는 연산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슬픔보다 분노에 가까웠다. 다음 날 아침 연산군은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차갑고 냉혹한 빛이 그의 눈에서 번뜩였다. 어젯밤 짐은 선왕 시절의 문서를 살펴보았다. 내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진실을 알게 되었다. 신하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패비 윤 씨의 죽음에 관여했던 이들이었고 나머지는 그 사실을 알고도 침묵했던 자들이었다. 누가 내 어머니를 그렇게 잔인하게 대했는가? 누가 그런 명을 내렸는가? 연산군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연산군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깊은 광기가 섞인 웃음이었다. 좋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면 짐이 직접 찾아내리라. 어머니의 죽음에 관여한 자들, 그들의 자손까지 모두 찾아내어 처벌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무사화였다. 1498년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에 관여했다고 여겨지는 살인파 신하들을 대거 숙청하기 시작했다. 70여 명의 신하가 죽음을 당했고 많은 이들이 귀양을 가거나 관직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무사화는 단순한 개인적 복수를 넘어 당시 조정의 권력 투쟁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살인파와 훈구파의 대립 속에서 연산군의 개인적 분노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연산군은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기 위해 왕권 강화를 추진했고 이는 필연적으로 신하들과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어머니를 그토록 잔인하게 대한 자들이 감히 나에게 충과 효를 말하는가? 연산군은 신하들을 향해 분노했다. 어머니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 초기의 복잡한 정치 상황, 왕실 내부의 갈등, 그리고 신하들 간의 권력 투쟁이 얽히고 설킨 결과였다. 하지만 연산군에게는 오직 한 가지,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만이 중요했다.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라. 내 친히 가서 제사를 지내고 싶다. 하지만 어머니의 무덤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다. 패비 윤 씨의 시신은 제대로 수습되지 않았고 장례조차 제대로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연산군의 분노는 더욱 깊어졌다. 내 어머니의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않았단 말인가?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연산군의 즉위와 초기 정치. 성종 24년 1493년 세자는 18세의 나이로 성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그것은 한 폭군의 시작이 아니라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려는 한 아들의 여정의 시작이었다. 한양 경복궁의 정전, 즉위식이 거행되는 날. 궁궐 곳곳에는 붉은 비단과 금색 장식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새왕을 맞이하는 신하들의 표정은 복잡했다. 새왕의 어머니가 패비가 되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조정 분위기를 미묘하게 만들었다. 신, 조선 제10대 국왕 이웅의 즉위를 선포하나이다. 의식이 끝나고 연산군은 정전의 용상에 앉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차분했다. 어린 시절의 그 상처를 간직한 채 왕이 된 것이다. 처음에는 많은 신하들이 젊은 왕에게 기대를 걸었다. 그는 총명했고 문예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무엇보다 아버지 성종의 아들이었다. 즉위 초기 연산군은 의외로 정치에 열정을 보였다. 그는 실록에 기록된 것처럼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사를 보았고 신하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성종대의 안정된 정치를 이어가려는 의지도 보였다. 오늘부터 모든 신하들은 백성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고 보고하라. 관리들의 부패와 수탈이 있다면 가차없이 처벌할 것이다. 연산군의 명령은 단호했고 때로는 신하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그의 초기 정치는 사실 개혁적인 면모도 있었다. 그는 불필요한 궁중 의례를 줄이고 사치를 경계했으며 관리들의 규율을 강화하려 했다. 폐하께서 즉위하신 지 1년이 지났사옵니다. 정사에 열심이시니 선왕의 유훈을 잘 받들고 계십니다.
대사원의 말에 연산군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어머니의 죽음에 관한 문서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연산군 3년, 그는 여전히 젊었지만 이미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신하들의 끊임없는 견제와 갈등, 그리고 조정 내부의 당파 싸움은 그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다. 더욱이 그는 신하들 중 일부가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폐하, 오늘 경연에서는 맹자의 민의기를 논하고자 합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는 말입니다. 경연에서 신하들은 항상 왕권의 한계를 강조했다. 연산군은 속으로 냉소했다. 그들이 말하는 현명한 군주란 결국 신하들의 말을 순순히 따르는 왕에 지나지 않았다. 그대들은 항상 왕의 권한을 제한하려 하는구나. 하지만 백성들의 안위가 정말 그대들의 관심사인가? 아니면 그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함인가? 연산군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경연장은 순간 침묵에 빠졌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연산군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독서와 음악, 그리고 술과 함께 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특히 시에 재능이 있었고 직접 지은 시는 당대의 문인들도 감탄할 만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의 시에는 항상 어딘가 모를 쓸쓸함과 한이 묻어났다. 창밖에 비 내리는 밤, 술잔에 비친 달은 어머니의 얼굴 같구나. 내 한 잔 술로 천년의 한을 달래리. 연산군의 시는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독과 상처가 스며 있었다. 신하들은 점점 더 술과 여색에 빠져드는 왕을 걱정했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이해하지 못했다. 갑자사화와 무오사화, 권력 투쟁의 소용돌이. 1498년 무오년 여름의 끝자락이었다. 창경궁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연산군은 침전에서 홀로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에 관한 문서를 읽고 또 읽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이 내 어머니를 이렇게. 연산군의 손이 떨렸다. 다음 날 아침 연산군은 대신들을 급히 불러들였다. 평소와 달리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냉철하고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오늘부터 패비윤 씨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문서를 조사하라. 관련자들을 모두 색출하여 보고하라. 대신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패비윤 씨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그 사실을 알고도 침묵했던 자들이었다. 폐하, 그 일은 이미 오래전 일이옵니다. 지금 다시 파헤치는 것은 감히 누가 짐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가? 연산군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그의 분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무오사화였다. 김일손을 비롯한 살인파 신하들이 조의제문을 지어 선왕을 모독하고 패비 윤씨를 옹호했다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연산군은 즉시 김일손을 비롯한 살인파 신하들을 체포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개인적 복수를 넘어 당시 조정의 권력 투쟁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살인파와 훈구파의 대립 속에서 연산군의 개인적 분노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폐하, 살인파는 선왕 시절부터 폐하의 즉위를 방해했던 자들이옵니다. 이번 기회에 모두 숙청하심이 옳사옵니다. 훈구파 대신들의 부추김에 연산군의 분노는 더욱 커져갔다. 결국 70여 명의 신하가 죽음을 당했고 많은 이들이 귀양을 가거나 관직에서 쫓겨났다. 무오사화는 조선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정치적 숙청이었고 이는 연산군의 독재 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무오사화 이후에도 연산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의 죽음에 관한 더 많은 진실을 찾고 있었고 어머니를 모욕한 자들에 대한 처벌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1504년 갑자년 연산군 10년. 연산군은 이제 29세의 청년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노인처럼 쇠락해 있었다. 술과 여색에 빠져 밤낮을 보내던 그는 어느 날 우연히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폐하 신이 조심스레 아래옵니다만 패비윤 씨의 죽음에 관한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사옵니다. 연산군은 흥미를 보였다. 그는 그 문서를 읽고 나서 완전히 미쳐버렸다.
문서에는 그의 어머니가 사약을 받기 전에 당한 모욕과 고문, 그리고 죽은 후에도 제대로 장례조차 치러지지 않은 처참한 실상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럴 수가. 어머니, 연산군은 며칠 동안 궁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의 눈에는 이성의 빛이 사라져 있었다. 그것은 광기의 시작이었다. 오늘부터 새로운 조치를 내린다. 패비윤 씨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자들, 그들의 친족들, 심지어 그들의 자손까지 모두 색출하여 처벌하라.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갑자사화였다. 무사화보다 더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고 그 규모와 잔혹함은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것이었다. 연산군은 심지어 할머니인 정의왕후의 신도비마저 파괴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다. 할머니가 내 어머니를 그렇게 모욕했다면 그녀의 비석도 용서할 수 없다. 연산군의 광기는 점점 더 심해져 갔다. 그는 종묘에서 제사를 폐지하고 궁궐을 사냥터로 만들었으며 민가의 여인들을 궁으로 끌어들여 향락을 즐겼다. 한때 총명하고 문예에 재능 있던 군주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광기에 사로잡힌 폭군만이 남아 있었다. 연산군의 폭정과 광기의 시작. 연산군 10년 1504년 이후 한양 궁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때 위엄있고 장엄했던 궁궐은 이제 연산군의 사치와 향락의 놀이터로 변해버렸다. 경회루 연못가에는 화려한 배가 떠다녔고 밤낮으로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오늘 밤은 달이 밝으니 경회루에서 연회를 베풀라. 온갖 진미와 기녀들을 불러들이고 새로운 놀이를 준비하라. 연산군의 명령은 더 이상 국정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뿐이었다. 신하들은 그의 변덕에 따라 움직여야 했고 조금이라도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으면 가차없이 처벌받았다. 저 기녀의 노래가 짐의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당장 궁에서 내쫓아라. 연산군은 점점 더 폭군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신하들을 가혹하게 처벌했고 심지어 사소한 이유로도 사람들을 처형했다. 연산군의 광기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오늘부터 성균관 유생들을 궁으로 불러들여 나무하는 일을 시키겠다. 항상 고서를 읽으며 짐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노동의 맛을 보여주리라. 학자들과 유생들은 연산군의 새로운 표적이 되었다. 그는 성균관을 잡류수굴이라 비난하며 그곳의 학생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혔다. 심지어 과거 시험 문제조차 자신의 변덕대로 만들어 학문의 전통을 조롱했다. 과거 시험 문제를 바꾸어라. 술에 취한 나그네가 시를 읊는다는 제목으로 시를 짓게 하라. 연산군의 기행은 계속되었다. 그는 종묘에서의 제사를 폐지하고 그곳을 사냥터로 만들었다. 조상에 대한 예의마저 저버린 것이다. 또한 민가의 여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궁으로 끌어들였다. 한양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두 찾아내어 궁으로 데려오라. 짐이 직접 그들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겠다. 이른바 기생청을 설치하여 민간의 여성들을 강제로 끌어들인 연산군의 행동은 백성들의 원성을 샀다. 가족들은 딸과 아내를 잃고 통곡했지만 아무도 감히 왕에게 항의할 수 없었다. 폐하, 백성들의 원성이 높사옵니다. 부디 기생청을 폐지하시고. 감히 누가 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느냐. 당장 그 자를 끌어내라. 마침내 1505년 연산군은 미복출행이라는 명목으로 민가를 습격하기 시작했다. 밤중에 갑자기 나타나 술자리를 벌이고 집주인의 부인이나 딸을 겁탈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고 날이 어두워지면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지냈다. 오늘 밤은 어느 집을 방문할까? 남대문 근처에 부잣집이라 하던데. 연산군의 폭정은 백성들의 일상생활까지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양의 높은 담장과 기와를 모두 허물게 했고 백성들이 의복과 음식에 있어 사치를 부리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것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한 조치였다. 모든 집의 담장을 낮추고 기와는 초가로 바꾸어라. 오직 궁궐만이 높고 화려해야 한다. 민생은 날로 피폐해졌다. 과도한 세금과 부역 그리고 각종 금지령은 백성들의 삶을 옥죄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는데도 연산군은 여전히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다. 연산군의 몰락과 역사적 평가.
1506년 9월 가을의 기운이 완연한 한양의 밤. 연산군의 폭정이 12년째 접어들 무렵 궁궐 바깥에서는 조용한 움직임이 있었다. 박원종, 성희안 등의 신하들이 비밀리에 모여 중종 반정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폭군의 치세가 계속된다면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박원종의 단호한 말에 모인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연산군의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 훗날의 중종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중종 반정의 계획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같은 시간 창덕궁에서는 연산군이 또다시 음주와 향락에 빠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이미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다. 오늘 밤은 달이 유난히 붉구나. 마치 피처럼. 연산군의 중얼거림은 공허하게 울렸다. 그의 곁에 있던 기녀는 그 말에 섬뜩함을 느꼈지만 표정을 감추고 미소를 지었다. 9월 2일 새벽 박원종과 성희안을 중심으로 한 반정 세력은 궁궐을 장악했다. 그들은 먼저 연산군의 측근들을 체포하고 이어 연산군의 침소로 향했다. 무슨 소란이냐? 감히 누가 짐의 잠을 방해하느냐? 잠에서 깬 연산군은 분노했지만 그의 주변에는 이미 그를 보호할 이가 아무도 없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왕이 아님을 깨달았다. 폐하는 이제 폐위되셨습니다. 새로운 임금으로 진성대군께서 추대되셨사옵니다. 연산군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말을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어쩌면 그는 이 순간이 언젠가 올 것임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었군. 결국 이렇게 되었어. 연산군은 저항 없이 체포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패서인의 신분으로 전락했다. 더 이상 왕도 왕자도 아닌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강화도의 작은 초가집에서 연산군은 홀로 남겨졌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그에게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그를 따르던 신하도 기녀도 심지어 하인도 없었다. 어머니. 그는 종종 밤중에 어머니를 부르며 울었다고 한다. 그의 광기와 폭정의 시작이 어머니의 죽음이었다면 그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가 찾은 것은 어머니의 품이었다. 연산군은 유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506년 11월 20일 강화도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그의 나이 31세였다. 그의 죽음에 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진다. 중종의 명으로 사약을 받았다는 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설, 그리고 병으로 죽었다는 설까지.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알 수 없다. 연산군이 죽은 후 그의 시신은 제대로 수습되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 윤씨처럼 그 역시 제대로 된 장례조차 받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그토록 원망했던 어머니의 죽음과 닮아 있었다. 이렇게 연산군의 폭정은 그의 이복동생 중종과 신하들의 반정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종 반정은 정의로운 혁명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권력 투쟁이었을까요? 중종 역시 직이후 기묘사화라는 정치적 숙청을 일으켰고 결국 연산군이 그랬던 것처럼 신하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권력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연산군은 폭군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어머니를 잃은 한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광기 뒤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복수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폭군이라 기록했지만 우리는 그를 둘러싼 복잡한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중종 반정 또 하나의 반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조선의 비밀스러운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